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에스턴 마틴 DBX입니다. 에스턴 마틴 하면 영국의 GT카 브랜드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죠. 골드핑거였던가요? 거기에 나왔던 DB5 참 인상적인 모습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에스턴 마틴이 처음 만들어낸 SUV가 바로 이 차 DBX인데요. 한눈에 봐도 SUV지만 에스턴 마틴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앞부분의 디자인 보면 불쑥 나온 프론트 노즈, 그리고 좀 더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보닛 위로 2개의 에어벤트 등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역동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휠하우스에는 22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또한 실내에는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제작을 한 호화스러운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진룸에는 V8 4.0 트윈터보 엔진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최고 출력 550마력, 최대 토크 700Nm의 힘을 내줍니다. DB11에 적용됐던 바로 그 엔진이기도 하고요. 또한 엔진은 AMG 엔진을 기본으로 제작을 하고 있죠. 웨일즈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엔진인데요. 엔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작업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 2억 4,800만 원서부터입니다. 2억 4,800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가격이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비싸다 싶기는 하지만 워낙에 이 차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본다면 가격이나 연비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비싸다고 비경제적이다고 탓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 범퍼 윗부분으로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에스턴 마틴 배지, 윙 엠블럼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닛에는 2개의 대형 에어벤트가 적용되어 있죠. 벤트 아래에 공기압을 줄여서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터보차저를 냉각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B필러는 유리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도어와 라인을 맞추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4개의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프런트 휠하우스 옆으로는 에어덕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유입된 공기가 휠 아치를 거쳐서 옆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와류와 양력을 동시에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또한 동시에 브레이크 냉각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운전석입니다. 실내에 들어와 앉으면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을 해서 하이엔드급으로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풀그레인 가죽으로 만든 시트, 그리고 알칸타라 가죽으로 지붕과 필러 이런 부분들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죽과 금속 그리고 원목으로 마감한 인테리어는 아주 자동차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원목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맞춤 제작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에스턴 마틴이 제공하는 큐 바이 에스턴 마틴을 통해서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서 마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느껴지는 최고급 재질의 그런 우수한 질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참 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SUV에서 차체는 높지만 시트 포지션을 낮게 세팅하고 있어서요. 앉아보면 옆에 숄더 라인이 좀 높게 느껴지죠. 시트를 참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느낌, 착자감을 제공을 하면서도 두껍지가 않습니다. 얇게 만들어서 공간의 손해를 만회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서부터 보시죠. 스티어링 휠. 자, 하나, 둘. 2.5회전 하죠. 2.5회전 하는데 이 차 차체 길이가 5m를 넘고요. 차폭은 2.2m를 넘습니다. 운전석에서 몸을 기울여서 해봐도 조수석 차창이 제대로 닿지가 않습니다. 팔이 짧은 건가요? 어쨌든 그만큼 넓은 차폭을 가지고 있고 그 큰 덩치를 2.5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조향비로 커버를 한다. 상당히 날카롭고 민첩한 조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는 패들 시프트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과 분리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90도 정도로 돌리게 되면 패들 시프트를 조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코너링에서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고요. 12.3인치 TFT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죠.
자, 몇 개의 정보들을 골라서 띄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연비 정보를 본다든지 RPM 게이지만 띄운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트립 정보 볼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보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보조 장치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스티어링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륨과 음성 명령 버튼 이런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시동 버튼, 그리고 변속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시동 버튼이고요. 자, 10.25인치 모니터로 인포메이션 모니터 구성을 하고 있고요. 터치 스크린은 아니네요. 엔진 데이터를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네요. 차량 데이터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앞바퀴 조향각,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 압력, 그리고 가속 페달 이쪽에 있네요. 야, 이건 차고 높이죠.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차체 높이를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준 지상고에서 최대 45mm 높일 수 있고 최대 50mm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의 최저 지상고는 최저 175mm에서 최고 235mm 사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약 140mm의 최저 지상고를 확보한다고 하네요. 주행 모드는 테리안과 테리안 플러스는 오프로드 모드고요. 그리고 GT, 인디비듀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 장치들 ESP 있고요.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이 들어와 있죠. 연비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약 64개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로 빛을 정해 놨네요. 39번 컬러 선택해 봤습니다. 블루투스 장치, 세 장치 연결,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이 됐네요. 연결된 김에 노래 하나 들어보죠. 네, 이런 정도의 오디오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를 적용하고 있고요. 800W짜리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소리 들을 수가 있겠고요. 들으셨다시피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려도 크게 음이 찌그러지진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좋은 오디오에서는 무손실 음원을 준비해서 들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소리의 질감을 높은 수준에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막 들은 노래는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다니는 mp3 파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음질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연결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카드를 연결할 수가 있고 USB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USB는 센터 콘솔에 보면 1번, 2번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USB 2.0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메모리 카드 슬롯도 들어와 있네요. 인포메이션 모니터 하단부로 공조 장치 스위치들 들어와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우, 소리가 대단하네요. 냉풍 시트 3단계로 했더니 막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조용한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열선과 냉풍 동시에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센터페시 아래 부분에 홈이 있는데 키 보관할 수 있는 키홀 있고요. 비상등, 그리고 화면을 끌 수가 있죠. 화면을 끄면 끌 수가 있고, 자, 비상등 아주 둔탁한 소리가 인상적이죠. 우리가
보통 듣게 되는 그런 비상등, 조금 가벼운 깜빡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좀 둔탁하고 무게가 있는 그런 소리가 주는 질감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차의 앞뒤 좌우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터치패드와 조그 셔틀 방식으로 이 모니터를 조절을 하죠. 애플 카플레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연결을 할 수가 있나 본데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해서 애플 카플레이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풍기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향기 느껴집니다. 이 터치패드와 조그 셔틀 뭐 이런 부분 작동하는 데서 약간 메르세데스 벤츠의 냄새, 향기 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인테리어와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보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서도 아주 호화로운 인테리어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붕은 아주 시원한 선루프로 마감을 해서 시원한 차창밖 풍경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래스 루프고요. 차창을 열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의 큰 통유리로 지붕을 덮어놨네요. 자, 그리고 무릎 앞으로 공간 주먹 2개 여유있게 드나들 수 있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선루프까지 주먹 2개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냥 그 아래 지붕까지는 주먹 하나 세워서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뭐 무릎 앞 공간, 헤드 클리어런스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B필러에도 이렇게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데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 스피커 그리고 공조 송풍구도 B필러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B필러와 센터 콘솔 뒤로 이렇게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뒷시트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딸깍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그러면 4대 2대 4 정도의 비율로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2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뒤로 송풍구 있고, 온도 조절은 뒷좌석 좌우 하나로 되고요. 좌우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선 시트, 냉풍 시트 기능은 좌우로 구분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도어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2개의 USB 포트, 2.0 USB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 12V 전원 소켓 들어와 있네요. 센터 터널은 제 손바닥에 약 3분의 2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 싶지는 않네요. 실내 인테리어와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자이로입니다. 날씨는 잔뜩 후여 있고요. 에스턴 마틴 영국의 자동차 산업 명맥을 잇는 브랜드로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기구했죠. 에스턴 마틴의 역사는 인수합병의 역사, 여기저기 매각당한 역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데서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에스턴 마틴 하면 DB5, DB7 뭐 이런 차들 생각이 나실 텐데요. 007 시리즈하고 떼놓을 수가 없죠. 골드핑거에 등장했던 DB5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스턴 마틴 DB 이름을 쓰는 모델들이 많죠. 현재는 DB11이고요. DB5, DB6, 2차 DBX. 자, DB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에스턴 마틴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데이빗 브라운이라는 경영자죠. 한때 다 죽어가던, 다 몰락해가던 에스턴 마틴을 인수해서 되살려 놓은 사람이 바로 데이빗 브라운인데요. 그 이후에 데이빗 브라운의 DB를 따서 차의 모델명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DBX, 데이빗 브라운의 DB를 따왔고요. X는 역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SUV라는 의미의 X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은 2세기 계획이라는 게 있죠. 2016년서부터 7년간 해마다 새로운 차 하나씩을 출시를 해서 에스턴 마틴을 되살려 놓겠다라는 의미죠. DBX도 21세기 계획의 하나로
출시된 차이고요. 에스턴 마틴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SUV라는 의미에서도 주목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차다 싶습니다. 서스펜션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고요. 노면의 충격 지날 때는 제법 단단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충격을 품어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지 않겠다 라고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죠. 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체 반응은 아주 크게 바뀌는데요. 지금 가장 편안한 GT 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디비듀얼 모드는 개별 조정이 가능하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 좀 더 단단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차체 높이도 0으로 내려왔죠. GT 모드에서는 1이었는데 0으로 내려옵니다. 그만큼 차체 높이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게 되면 계기판이 빨갛게 바뀌고, 자, 엔진 사운드도 달라지죠. 일단 차체 반응도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신경질 부리는 사람처럼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거칠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엔진 사운드가 벌써 다르고요.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가속 페달과 시트가 맞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ESC는 꺼지게 되죠. 트랙 모드라는 표시가 뜹니다. 트랙 모드, 서킷에서 탈 때 이용할 만한 그런 모드이고, 일반 공도라고 한다면 그냥 스포츠 모드까지만 이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 길 넘어가는데, 타이어는 이런 노면 충격을 받으면서 넘어가는 느낌이지만 시트에서 느끼는 느낌은 그 충격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큰 스트레스 없이 이런 길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시속 100에 맞춰보죠. 9단에 1200 정도 보였고요. 8, 7, 6, 5, 4, 3, 2단까지 내려가네요. 야, 역시 2단 6500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2단에서 9단 사이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2단까지도 떨어진다라는 것, 역시 고성능 GT카의 피를 이어받은 DBX의 면모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80, 90 정도의 속도 아주 더없이 편안하게 움직이게 되죠. 차체가 높은 SUV이지만 시트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푹 파묻힌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좀 더 노면과 가까운 시트 포지션의 느낌, 그만큼 우수한 주행 안정감, 주행의 품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는 크게 엔진 배기음이 잔잔히 들릴 뿐이고요. 그 밖에는 이렇다 할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시속 90에서 이 정도의 소음, 상당히 조용한 편이 아닌가 싶고요. 살펴보면 윈드글래스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밖에서 들어온 소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로 상태도 좋고요. V8 4.0 트윈터보 엔진이죠. 550마력의 최고 출력, 최대 토크 700Nm,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얌전히 달리는 게 좀 답답할 노릇이죠. 이 차의 성능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서킷에서 마음껏 한번 질주하는 기회도 느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차로 이탈 유지 장치,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차선을 밟을 때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드륵드륵 하는 경고가 들어오고요. 차로를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 싶은데요. 조향 반응은 진짜 빠릿하네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살짝 스티어링 휠을 돌려봤는데 아주 작은 조향각에도 차체가 크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속 89, 87에 세팅을 하고요. 아주 지금 노면이 자글거리는 좋지 않은 노면입니다. 이런 정도 소음이 나죠. 자, 이쯤에서 포장이 잘 된 도로인데요. 비교해보면 훨씬 조용한 느낌, 훨씬 조용하다는 것,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좌우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차로의 중앙을 제대로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차선을 밟을 때 경고해 주는 정도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정도로 작동을 합니다.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해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자율 운전의 수준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죠. 적응형 3중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체의 높낮이를 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서 바꿔주고요. 또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좀 더 높게, 온로드에서는 좀 더 낮게, 주행 중에는 좀 더 낮게 최저지상고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저지상고는 175mm에서 235mm 구간 사이에서 조절이 되고요. 주행 중에는 최저 140mm까지 차체의 높이를 낮춰줍니다. 최저지상고 기준입니다. GT 모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일 때는 8개의 엔진 실린더 중에 4개만 활성화가 됩니다. 나머지 4개는 비활성화돼서 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나마 엔진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엔진 비활성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W15,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고요.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지고요. 앞뒤로 22인치 대형 초광폭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딛고 움직이는 구동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달릴 수가 있죠. 출력과 토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꾹 밟으면, 자, 700Nm까지 최대 토크를 보여주고, 차량 데이터도 이렇게 보여주죠. 지포스, 차체의 높이, 그리고 가속 페달의 반응, 제동력, 이런 부분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쭉 밟으면, 자,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자,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야, 정말 힘이 남아 돕니다. 아주 빠른 속도인데 차체의 흔들림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노면에 밀착된 그런 주행 안정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륜구동 시스템, 타이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어서 차체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특히 고속주행 안정감 탁월합니다. 무척 잘 달리는데요. 하지만 에스턴 마틴 잘 달리는 고성능의 의미도 크지만, 이런 주행하는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품질이 좀 더 값어치 있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감성으로 타는 차다 싶은데요. 엔진 사운드, 단단한 주행 질감, 고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안정된 느낌, 그 자체의 어떤 그 성능적인 부분, 기계적인 성능의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그런 배기 사운드, 인테리어의 어떤 고급스러운 질감, 운전자의 심리적인 어떤 편안함, 이런 부분들 느끼면서 좀 더 감성적으로 이 차를 느끼게 된다 싶습니다. 하이엔드급 럭셔리 SUV인 만큼 어떤 단순히 기계적인 완성도뿐 아니라 운전자의 감성을 터치하는,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프트 다운을 하면 끝까지 7000rpm까지 물고 간 뒤에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시프트업을 해줘야 시위를 튀어나가듯이 튕겨나가면서 다시 7000rpm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극한적인 고속까지 치고 나갑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도로의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받게 되고요. 이렇게 고성능의 차를 일반 도로에서 제대로 느끼기는 사실 힘든 게 현실적인 제약이죠.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감성을 터치하는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느끼시고,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서킷에서 풀악셀로 즐겨보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어떤 이 고성능 차들의 딜레마죠. 또 하나 에스턴 마틴의 딜레마가 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하이엔드급 모델들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브랜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DBX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인포메이션 모니터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걸 표현하는 부분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 방향지 시스템 레버도 벤츠 것을 가져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조절하는 터치패드와 조그 셔틀, 이 부분도 메르세데스 벤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도 AMG 엔진을 가져다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턴 마틴의 컬러, 이 차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건 역시 디자인과 인테리어의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들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자, 급제동을 하는데 아주 페달이 깊숙하게 밟힙니다. 체중을 실어서 확 제동을 했는데 페달은 약간 부드럽게 깊숙하게 밟히는데 차체는 아주 강하게 버티면서 거의 수평을 잃지 않고 제동을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고성능이다 싶은데요. 이 차 제동 성능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제동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링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센터 디퍼런셜과 리어 디퍼런셜 갖추고 있습니다. 앞뒤에 구동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뒷바퀴 좌우 구동력 배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뒤에는 또한 전자제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LSD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앞뒤 구동력 배분은 거의 5대5 최대 47대 53 구간에서 구동력 배분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토크 벡터링이 더해져서 코너에서 좀 더 부드럽고 안정된 코너링을 보조를 해주게 되죠. 코너에서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보통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코너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치도 밀림 없이 아주 단단한 구동력을 보여주면서 코너를 빠르게 재미있게 하지만 큰 불안감 없이 안정된 자세로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아주 짜릿한 그런 느낌이고요. 서킷에서 제대로 몰아붙이면 상당히 재미있게 이 차를 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통의 SUV들과는 다른 탁월한 그런 코너링 반응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달리고 싶은 드라이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기대 이상으로 반응해주는 아주 멋진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가격만 맞으면 참 탐나는 차인데요. 감히 제가 넘볼 수 있는 차는 아닌 듯 하고요. 저는 이런 시승을 핑계 삼아 이런 기회에 한번 느껴보는 정도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연비 테스트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게 그냥 줘도 연료값 때문에 마음 놓고 타지는 못할 차가 아닌가 싶고요. 가격도 상당히 세죠.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차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있죠.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런 차들과 잠깐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해서요. 간단하게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기계적인 성능, 가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에서부터 느껴지는 바 어떤 그 감성을 충족시키는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에 좀 더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에어컨 끄고요.
자, 이 차 공차 중량이 2245km입니다. 그리고 550마력이죠. 그러면 마력당 부합이 4.08km 정도 되는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4.5초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일지 직접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출발합니다. 아주 움직이는가 싶더니 시속 100km에 가볍게 도착합니다. 2200kg가 넘는 몸무게, 새털처럼 가볍게 움직이고요. 아주 강한 힘이 또 드러나는 게 그렇게 거칠지는 않다 싶고요. 강하게 출발하는데도 휠슬립이 일어나지 않아서 차의 구동력을 잘 제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차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봤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이 나왔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에스턴 마틴 DBX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4km입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연비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다른 차들만큼 크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워낙에 경제성과는 좀 거리가 먼 고성능 고가의 SUV인 만큼 연비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싶긴 하지만요. 그래도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는 의미에서 연비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에코 모드가 없어서요. GT 모드를 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리셋하고 출발합니다. 이제 부드럽게 출발을 하고 차를 최대한 부드럽게 다루고 경제운전을 하면서 최고의 연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토스탑까지 갖추고 있어서 효율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장치는 해두고 있다 싶고요. 자, 차가 멈추니까 엔진이 스톱이 되죠.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는 많이 흐린 가운데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까지 달려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없이 수월하게 이곳까지 달려왔고요. 잠시 후에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를 건너게 됩니다. 자, 24분 동안 28km를 달려왔고요. 평균 시속 69km, 평균 연비 10.4km/L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에서는 좀 길이 막혔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곳까지 55분 동안 50km 달려왔고요. 평균 시속 55km입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9.7km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두 자릿수 연비는 달성하지 못하게 됐고요. 경제운전을 꽤 심하게 했는데도 생각만큼 연비가 좋아지지가 않네요. 엔진 배기량이 커서 연비를 좋게 하기에는 좀 제한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주행 모드도 별도로 에코 모드가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가지 연비를 개선하는 데에는 제약 요소가 많은 듯해 보입니다. 도심 교통체증이 무척 심했습니다. 지금 연비 리터당 8.8까지 떨어졌고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4, 거의 뭐 공인복합 연비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체증이 심한 경우도 간혹 겪었지만 공인복합 연비와의 편차가 이렇게 좁은 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우수한 연비 보이는 게 대체 거의 모든 차들이었고요. DBX 국내 연비 인증을 좀 후하게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경제운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공인복합 연비 대비 좀 더 우수한 연비를 보이게 되는데, 리터당 8.8과 8.4 정도의 차이다. 차이가 없는, 거의 붙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배기량이 큰 고성능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엔진 비활성화 시스템이 있죠. 8개 엔진 중에 4개 엔진을 주행 조건에 따라서 멈추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연비 역할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1시간 14분 동안 55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시속 44km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8.8km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8.4 대비 0.4km, 그러니까 리터당 약 400m 정도 더 가는 연비 보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조금 더 가는 연비 보였다라는데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제운전을 했는데도 공인복합 연비 수준에 머문다? 에스턴 마틴 DBX 국내 공인연비를 좀 더 후하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상 에스턴 마틴 DBX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의 수준, 가격을 생각해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몇 개 옵션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다가오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단 없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이 부분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무선 충전 장치도 없고요. 그리고 ADAS 주행보조 시스템 중에 차로 이탈 방지 장치, 그러니까 차선 이탈 경고 장치까지만 있는 거죠.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혹은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없는 거죠. 이 차의 판매 가격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 좀 기본적으로 갖춰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해야 될 옵션들이 몇 개 보인다라는 얘기죠. 에코 모드는 뺐죠. 없습니다. GT 모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좀 더 경제 운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에코 모드는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차 고가의 고성능 모델이어서 경제성, 연비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경제운전해서 나쁠 거 없죠. 에코모드로 달릴 수 있다면 에코모드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리언 모드 1, 2, 테리언 모드 이 차 2억 5천만 원짜리를 타고 오프로드, 그렇게 테리언 모드 2가 필요한 만큼의 거친 오프로드를 달릴 일이 있을까? 그렇게 달릴 운전자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친 길에서 마구 달리는 차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테리언 모드는 없어도 좋겠고, 필요하다면 굳이 테리언 모드를 1, 2까지 필요는 없겠다. 테리언 모드 하나 정도 있으면 될 테고, 대신에 에코 모드는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 에스턴 마틴 DBX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턴 마틴 DBX 시승을 했습니다. 짜릿하고 즐겁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죠. 고속 주행 구간에서 느끼게 되는 안정적인 주행 품질은 참 탁월하다 싶었는데요. 55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내달리면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도로를 장악하면서 달리는 주행 품질, 역시 에스턴 마틴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마 다른 차들에서 이 정도의 주행 품질 느끼기는 쉽지 않았겠다 싶은 거죠. 게다가 이 차 SUV여서 더
그런 안정된 주행 품질이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550마리의 힘, 하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참 편했다 싶었는데요. 고속주행의 어떤 주행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참 쉽고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고급스러움은 들어서는 일을 좀 주눅들게 하죠. 사람을 압도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완성된 인테리어입니다. 최고급 소재들을 바탕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서 이 또한 에스턴 마틴을 타는 맛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의 향기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2억 4,800만 원,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가격인 게 분명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줘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차를 사게 되는 소수의 부자들에게는 에스턴 마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브랜드, 흔치 않은 그런 브랜드의 차를 그 정도 가격이면 뭐 한 번쯤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SUV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지만 대량 생산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살짝 빈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몇 개의 옵션이 좀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성에 안 찬다거나 좀 생각보다 빠진 옵션이 보인다는 점 보이지만, 이 역시 아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만든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